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절대왕정 성립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유럽 각국의 절대왕정은 어떠했는가? 각 국가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 5개의 국가가 나오네요. 먼저 에스파냐, 영국, 프랑스, 러시아, 어?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나오네? 이 프로이센은 어떤 나라일까요? 자, 유럽의 강대국 중에 한 나라가 빠져있죠. 바로 그 나라가 프로이센인데, 프로이센은 원래 제후국가였다가 가장 제후국가 중에서 힘이 세다 보니 주변 제후국가들을 하나씩 하나씩 통합을 해서 결국 통일된 제국을 완성해요. 그래서 그 제국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냐면 German이라고 지었죠. Germany, 이 게르만. 자, 어느 나라야 그러면? 우리는 독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독일은 이제 프로이센이 주변 제후국가를 다 통합해서 만든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절대 왕정 국가를 배워보도록 할 텐데, 먼저 에스파냐 볼게요. 스페인이라고도 하고요. 이 스페인은 특히나 신학로 개척을 가장 먼저 앞장서서 했잖아요. 포르투갈은 동쪽으로 인도로 가려고 했지만 스페인은 어디로 갔죠? 서쪽으로 갔죠? 서쪽으로 가다가 어떤 대륙을 찾게 되었죠. 그 대륙이 바로 신대륙이었고, 인도가 아닌 신대륙이었고, 그 신대륙의 대부분을 스페인은 어떻게 하니? 식민지로 지배를 하잖아요. 특히나 이때 왕이 펠리페 2세인데, 이 펠리페 2세라는 이 스페인 절대 군주의 이름이 어떤 나라하고도 관련이 있다? 우리 예전에 마젤란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서쪽으로 인도로 갈 거야 라고 태평양 건너서 맞닥뜨렸던 어떤 섬에서 나이했죠. 죽었죠. 그래서 나중에 마젤란 대원이 돌아온 다음에 마젤란 대장님이 죽었던 곳을 가서 다시 그 지역을 정복하라 라고 명을 내렸던 그 절대 군주가 펠리페 2세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섬을 정복하고 그 섬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필리핀이다. 그래서 오늘날 필리핀의 국가 명칭이 이런 식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조금은 자존심 상하는 국가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스페인은요, 필리핀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민지에서 금, 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대량으로 들여왔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부를 누릴 수 있겠죠. 그걸 바탕으로 무적 함대, 적이 없는 함대를 만들어서 가장 잘 나가는 유럽의 절대 왕정이 가장 먼저 수립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페인은 자, 가장 먼저 절대 왕정이 확립되었다. 그 시발점은 신학로 개척에 있었다. 그래서 신학로 개척 이후에 신대륙과 같은 식민지에서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강력한 절대 군주를 만드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하면 무적 함대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이 현재 축구를 요즘 많이 잘하잖아요. 우리 월드컵도 우승하고요. 뭐 유로 2024도 우승하고. 그래서 그때 그 스페인의 축구를 무적함대라고도 지금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무적함대를 이끌었던 펠리페 2세가 저 북쪽에 보니까 잉글랜드가 있네?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도 좀 잘 나가는 것 같아. 근데 마침 잉글랜드는요, 왕이 여자야. 누구예요? 엘리자베스 1세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1세한테 펠리페 2세가 우리 너희도 좀 잘 나가고 나도 잘 나가는데 우리 같이 잘 나가는 국가들끼리 동맹을 맺는 차원에서 보통 뭘 요구할까요? 음,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펠리페 2세가 엘리자베스 1세가 처녀니까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이제 청혼을 해요. 그때 엘리자베스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때 엘리자베스가
펠리페 2세의 청혼을 거절했던 아주 유명한 어록이 있어요. 뭐라고 거절했냐면 그냥 싫으면 싫다고 야 재수없어 꺼져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덜 굴욕적인데 엘리자베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국가와 이미 결혼했어. 나 처녀 아니야. 나 유부녀야. 우리 영국이 내 남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서 거절을 하게 되죠. 자, 이러한 거절을 들은 펠리페 2세는 상당히 빡치겠죠. 나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완전히 나를 갖고 놀려? 그래, 그러면 나의 무적 함대, 아까 우리 무적 함대가 있다고 했잖아. 이 무적 함대를 이끌고 저 영국을 내가 아예 그냥 박살을 내버리겠다 해가지고 무적 함대를 끌고 영국까지 쳐들어와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이겼다? 잉글랜드가. 엘리자베스 1세가 이겨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서는 어, 결국 청혼에도 거절당하고 무적함대 이끌고 공격했지만 결국 여기서 대패하면서 이때부터 에스파냐는 점점 쇠퇴하고요. 엘리자베스 1세 때 영국은 더욱더 강력한 절대항정이 성립이 되면서 더 강대국이 되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스파냐의 무적함대 격파 이후에 잉글랜드는 더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갔고요. 정말 전 세계를 이 잉글랜드가 다 진출해서 곳곳에 식민지를 만드는 이런 일들이 엘리자베스 1세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겨요. 영국은 어떤 나라다라고 얘기하냐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영국 본토에서 해가 지더라도 어디에서 다시 해가 뜨겠니? 식민지에서 해가 뜨는 거죠. 여러분들,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식민지가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 식민지를 개척해서 절대 왕정을 확립해 갔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왕이 누구라고 기억하면 된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다. 자, 근데 그동안 절대 왕정 중에서, 절대 군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절대 군주를 만든 이 나라가 바로 다음 나오는 프랑스예요. 자, 이때 프랑스의 절대 군주 누구냐? 루이 14세였어요. 루이 14세. 자, 루이 14세는 특히나 그 옆에 나와 있다시피 왕권 심수설을 바탕으로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했대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절대 왕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왕권 심수설과 중상주의 정책이었잖아요. 가장 전형적으로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절대 군주가 되었던 게 루이 14세예요. 그래서 루이 14세는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나는 뭐다라고 할까? 나는 국가다. 내가 국가야. 그리고 또 나는 무슨 왕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선 킹이다. 선 뭐예요? 태양이죠. 나는 또 태양왕이다. 뭐 이러한 또 어록을 남긴 왕이 누구다? 프랑스의 루이 14세예요. 그래서 야 나는 하늘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 신의 아들이고 사실상 나에게 내가 신이다. 신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태양이다. 하늘의 태양이 나야. 그리고 짐은 곧 국가야. 내가 없는 국가는 있을 수 없어. 뭐 이러한 식으로 귀족들과 시민들과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정말 넘사벽으로 정말 나를 정말 엄청난 존재로밖에 생각할 수 있도록 이 루이 14세는 또 어마어마한 아주 의리의리한 건물 하나 져요. 요걸 하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이 절대 군주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엄청난 건물이 있어. 그게 뭘까요? 자 힌트를 주면 베르사유에다가 만든 궁전이에요. 이게 뭘까요? 그렇죠. 베르사유 궁전이죠. 선생님 그러면 파리에 궁전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 파리의 궁전을 원래 있었는데 베르사유라는 지역에다가
더 어마어마하게 궁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 파리에 있었던 궁전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이제 박물관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거죠. 그 박물관이 뭘까요? 그렇죠. 루브르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원래 루브르 박물관은 루브르 궁전이었는데 루이 14세가 더 화려한 궁전을 베르사유에다가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궁전이 바뀐 거죠. 자, 그러면 이 베르사유 궁전, 요거는 교과서에 간단한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요. 교과서 130페이지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이 사진으로만 봐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좌우가 거의 대칭으로 만들고 곳곳에 엄청나게 예쁜 또 화려한 또 엄청난 스케일의 뭐 정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베르사유 궁전의 면적은 여의도의 한 3배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 궁전에 있는 룸이 몇 개 있냐면 무려 2,300개가 있대요. 그리고 샹들리에라고 들어봤죠? 이 샹들리에. 음, 이렇게 막 초 같은 거 받쳐가지고 조명으로 만드는 샹들리에가 굉장히 화려하고요. 그 촛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촛대가 다 뭘로 만들었냐면 황금으로 만들었대요. 게다가 베르사유 궁전하면 가장 시그니처, 가장 이 베르사유 궁전을 대표하는 게 바로 룸 미러래요. 거울의 방이에요. 거울의 방이 무려 578개가 있대요. 자, 엄청나죠? 게다가 분수가 한 1,000개 정도 있고, 여기저기 막 산에서 물을 끌어다가 또 분수를 만들고, 그리고 공연을 하는 극장, 또 파티장, 그리고 도박장 같은 것들도 엄청나게 많았대요. 그래서 여기 귀족들을 초청해서 도박하게 하고 파티에서 계속 먹고 마시게 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족들이 베르사유 궁전에 한 일주일 있다가 놀다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그지가 되는 거예요. 개털 되는 거야. 그래서 한번 베르사유 갔다 오면 이 지방으로 간 제후들은 또 돈 모아가지고 또 였다가 베르사유 궁전에다가 돈을 갖다 꼬라 박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루이 14세가 이렇게 귀족들을 완전히 개털로 만들기 위한, 그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귀족들이 이렇게 다 무너지면 그만큼 왕권은 강해지는 거 아니겠니?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들 그 귀족들이 오면 되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귀족들이 맛있게 먹었던 아주 달달한 디저트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뭘까요? 마루 시작해요. 뭘까요? 그렇죠. 마카롱이죠. 이 마카롱과 같은 뭐 이런 아주 달고 아주 자극적인 그런 음식들을 매일같이 먹으면 즐겁다는 거 아니겠니? 그럼 매일 또 술을 먹으면은 이제 배도 부르고 또 소변도 매렵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베르사유 궁전에 안타깝게도 음, 요게 없었대요. 뭐가 없었을까요? 화장실이 없었대요. 그러면 먹다가 좀 내가 배변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떡해? 여기저기 정원에 뒤에 가서 이제 싸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는 치마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 벗기 힘들잖아. 그냥 앉아가지고 치마가 넓으니까 잠깐 앉아서 볼일 보고 나오고. 그래서 이제 어 밖에 나오면 정원이 전부 다 그냥 똥밭으로 이렇게 자연 거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 얼마나 또 냄새가 나겠니? 너무 더럽고 냄새 나니까 프랑스에서 또 뭐가 많이 발전했냐면 냄새를 좀 없애주는 뭐가 유명할까요? 향수가 더 유명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베르사유 궁전이고요. 결국 이 베르사유 궁전은 루이 14세가 왕권을 더욱더 과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건축물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나라 갈게요. 그 다음 이제 러시아 갈게요. 러시아는요, 안타깝게도 동유럽에 비해서 조금은 더
발전하지 못했던 낙후된 형태의 국가였어요. 근데 이때 황제가 표트르 대제라는 황제였는데 이 표트르는 야 우리도 서유럽처럼 좀 더 상공업 좀 발전시켜 보자. 우리도 서유럽처럼 따라해 보자라는 서유럽파를 추진하며 왕권을 강화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러시아는 영국이라든지 뭐 프랑스, 스페인처럼 아직까지 상공업, 경제가 조금 더 발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강해지려면 서유럽을 가서 배워와야 된다. 서유럽의 기술을 직접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심지어 이 표토르 대제는 몰래 유럽의 공장에 잠입을 해가지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직접 그 서유럽 공장의 수준 높은 발전된 기술을 보고 배워와서 그래서 우리 러시아도 이렇게 따라가자. 우리도 서유럽처럼 발전하자. 이러한 주장을 했던 왕이 러시아의 표토르 대제고요. 자, 마지막 프로이센. 보면요. 프로이센은 이제 프리드리히라는 그런 황제인데 자, 이 프리드리히세는 이 프로이센의 군주긴 한데 조금 서유럽에 비해서 동유럽, 프로이센과 같은 동유럽 국가는 조금 절대왕정의 성립이 늦어져요. 18세기 정도, 약 100년 정도 늦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유럽은 이미 절대왕정이 흔들거리는 시기야. 특히 절대군주가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합리하다. 그러면 이 불합리한 것들은 인간이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옆에 보세요.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성의 힘으로 좀 잘못된 것들, 낡은 옛날의 관습들을 몰아낼 수 있다는, 자, 어떤 주의 사상이 서유럽에 막 전파가 되고 있었거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계몽주의라는 거예요. 계몽주의. 자, 계몽주의 적으시면 돼요. 계몽주의. 자, 계몽사상이라고 하자. 계몽주의나 계몽사상이나 같은 건데. 자, 이 계몽사상. 뭔가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비합리적인 거, 불합리한 거, 이런 거 다 깨트려야 된다. 근데 절대왕정은 불합리하잖아요. 왕이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서유럽은 시민들이 이제는 왕권에 대항하는 이런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조짐이 보이는데 프로이센은 이제 절대왕정이 형성이 된 거야. 근데 하필이면 이때 계몽사상이 들어와요. 그래서 절대 군주만을 국민들한테 막 강요하고 이것만을 자꾸 주장하면 계몽사상이 이미 전파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이센의 사람들, 귀족들이든 시민들이든 이 사람들은 대단히 거부감을 느꼈겠죠. 자, 그래서 이 프로이센은 계몽사상에 일단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대놓고 야 태양왕 있죠 아까 프랑스의 루이 14세처럼 나는 태양왕이야 내가 국가야 이런 얘기하다가는 난리 나요. 그래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는 이런 얘기예요. 어떤 얘기하냐면 자, 그 얘기는 우리 교과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30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 자, 어디니? 프리들이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프리드리히는요, 자,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군주는 백성의 주인이 아니라, 보다 국가 제일의 심부름꾼일 뿐이다. 나는 국민의 심부름꾼이야. 국민이 심부름하면 나 심부름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절대 군주의 절대 권한을 마치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절대 군주가 맞죠. 근데 말은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치인들, 뭐 국회의원들이든 누구든 대통령이든 선거 나오기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국민의 종이다.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하지만 되고 나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프리들이 이런 얘기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심부름을 하진 않아요. 여전한 절대 권력을 행사했는데 자, 근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 무슨 사상이 전파됐기 때문에
계몽 사상이 전파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프리드리히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고요. 국가는 오직 왕의 존재를 통해서만 국가로 존재할 수 있다. 대놓고 왕이 대단하다라는 거를 이야기했던 왕은 루이 14세였죠? 나는 영국과 결혼하였다. 누구예요? 엘리자베스 1세고요. 러시아가 부강해지려면 서유럽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된다. 아까 러시아의 표토르 대제였죠. 이렇게 각 국가의 왕들이 했던 말들 잘 연결지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까지 각각 각 국가별로 절대군주를 알아봤고요. 우리 학습지 어, 자료는 저번 시간에 다 봤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왕정 시대 각 국가별 절대 군주에 대해서까지 다 공부했고요. 자, 우리 학습지 뒤에 있는 문제는 수업 시간에 한번 풀어보자.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